제게는 금쪽 같은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시장통 좌판에서 채소를 팔고 밤에는 남의 가게 설거지를 해가며 악착같이 키워낸 외아들입니다. 떡두꺼비 같던 아들이 어느새 자라 번듯한 회사에 들어가고 어여쁜 색시까지 얻어 가정을 꾸리니 제 고생도 이제 끝인가 싶었습니다. 남편 일찍 여의고 오직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계절은 아들을 중심으로 돌고 있었지요. 하지만 결혼한 아들은 더 이상 제 품 안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명절이나 생신 때 얼굴 한번 보는 것이 연례 행사가 되었고 그마저도 며느리의 눈치를 살피는 아들의 모습에 헛헛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더군요. 그러던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낡은 소파에 앉아 창밖으로 떨어지는 벚꽃잎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요란한 소리가 흘러나왔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적막한 집안을 채우는 소음일 뿐이었죠. 그렇게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정적을 깨고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평소 용건이 없으면 먼저 전화하는 법이 없는 아이였기에 저는 덜컥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아들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 싶었죠. 예, 혜진이냐? 어머니, 저 혜진이에요. 좋은 오후 보내고 계세요? 목소리에 꿀이라도 발라놓은 듯 평소와는 다른 살가운 음성이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잠시 어리둥절했어요. 그냥 있었다. 무슨 일이냐? 별일 없지? 그럼요, 어머니. 별일은요. 다름이 아니고 어머니 생각나서 전화드렸죠. 맨날 답답하게 집에만 계시는 것 같아서요. 저희가 이번에 큰맘 먹고 효도 여행 한번 시켜드리려고요. 효도 여행이라니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난생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습니다. 아들 내외는 신혼여행이다. 부부 동반 모임이다 해서 해외에도 곧잘 나가는 모양이었지만 단 한 번도 제게 함께 가자는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효도 여행이라니 믿기지가 않았어요. 여행이라니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 그러니? 어휴, 어머니도 참. 저희가 늘 마음에 걸렸죠.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저희 남편이 어머님 생각 많이 해요. 더 늙으시기 전에 좋은 구경 한번 시켜드려야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 졸라서 시간 빼달라고 했어요. 능청스럽게 아들 핑계를 대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이 어떤 녀석인지 제가 가장 잘 아는데요. 제 어미에게 먼저 여행 가자고 할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며느리의 생각일 테지요.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은 아닐까 잠시 경계심이 들었지만 이내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어쨌든 그 마음이 가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건데? 제주도요. 비행기 타고 휙 가는 거예요. 어머니, 비행기 타보셨어요? 저희가 최고급 호텔로 바다가 바로 보이는 오션뷰 스위트룸으로 예약 다 해놨어요. 가서 흑돼지, 갈치조림 맛있는 것도 실컷 사드릴게요. 며느리는 최고급 호텔, 오션뷰 스위트룸 같은 단어들에 유독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평생 시장 바닥과 식당 주방만 오가던 제게는 감히 상상도 못할 호사였습니다. 남편 살아있을 때 경포대 바닷가에 딱 한 번 가본 것이 제 여행의 전부였으니까요. 전화를 끊고도 한참을 멍하니 수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아이처럼 두근거렸어요. 창밖을 보니 아까와는 다르게 벚꽃잎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세상이 다 환해진 기분이었죠. 저는 장롱으로 다가가 남편의 낡은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며느리가 나 여행 보내준대. 당신도 같이 가면 얼마나 좋을까? 혼잣말을 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수십 년 묵은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철없는 아이들이 이제야 철이 드나 보다. 그런 기특한 마음에 저는 바보처럼 그 제안을 덥석 물고 말았습니다.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여행의 시작인 줄도 모르고요. 여행 날짜는 금방 다가왔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마음이 들떠 잠을 설쳤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서 가장 아끼는 옷을 꺼냈어요. 십수년 전 남편이 살아생전 마지막 생일 선물로 사준 고운 연보라색 개량 한복이었습니다. 명절에도 잘 입지 않고 아껴두었던 옷이죠. 이걸 입고 아들 내외와 제주도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이라도 한 장 남기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싶었습니다. 먼지가 앉았을까 싶어 마른 수건으로 몇 번이고 털어내고 곱게 다림질까지 해두었습니다. 여행 이틀 전 짐 싸는 걸 도와주겠다며 며느리가 저희 집에 들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며느리는 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그 시선이 마치 값비싼 골동품을 감정하는 듯, 그러나 그 끝에는 경멸의 빛이 서려 있어 어딘가 불편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근데 그 옷은 뭐예요? 설마 여행에 그거 입고 가시려는 건 아니죠? 왜? 이거 내가 제일 아끼는 옷인데. 곱지 않니? 내 시아버지가 사준 거야. 저는 자랑스럽게 옷고름을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입을 가리고 웃음을 터뜨리더군요. 기분 나쁜 웃음소리였습니다. 푸, 어머니.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옷을 입어요? 완전 사극에서 튀어나온 사람 같아요. 촌스럽게.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저희 창피해서 같이 못 다녀요. 촌스럽다, 창피하다는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제 딴에는 가장 소중하고 고운 옷을 차려입은 것인데 며느리의 눈에는 그저 부끄러운 늙은이의 주책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러냐? 그럼 뭘 입고 가야 하니? 됐어요. 제가 알아서 준비해 왔어요. 어머니 짐은 다 싸셨어요? 한번 볼게요. 며느리는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안방으로 성큼성큼 들어가 제가 싸놓은 짐 가방을 열어젖혔습니다. 그리고는 내용물을 하나씩 꺼내며 혀를 차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 곶감은 뭐고 이 약과는 뭐예요? 여행 가서 드시려고요? 제주도 가면 이것보다 맛있는 거 널렸어요. 집만 돼요, 집만. 혹시 밤에 입이 심심할까봐 너희도 먹으라고. 아휴, 저희 이런 거 안 먹어요. 입맛 버려요. 며느리는 제가 정성껏 싼 곶감과 약과 보따리를 바닥에 툭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곱게 개어 넣은 속옷과 양말까지 하나하나 타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너무 해졌네요. 이건 색깔이 왜 이래요? 마치 더러운 벌레라도 보는 듯한 그 표정과 말투에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제 짐의 절반 이상을 덜어내고 자기가 들고 온 커다란 쇼핑백을 제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등산복인지 운동복인지 모를 펑퍼짐하고 색깔도 칙칙한 옷 몇 벌이 들어 있었죠. 자, 이거 입으세요. 활동하기 편하고 다른 사람들이랑 섞여도 튀지 않으니까요. 아셨죠? 마치 하녀에게 옷을 하사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제 고운 연보라색 한복은 다시 장롱 속으로 들어가야 했어요. 그때라도 알아차렸어야 했습니다. 이건 효도 여행이 아니라 그들의 완벽한 여행 사진의 흠집을 내지 않을 튀지 않는 배경 소품이 되기 위한 여정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저는 애써 서운한 마음을 눌렀습니다. 모처럼 좋은 마음으로 가는 여행인데 시작부터 찬물을 끼얹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저 제 생각이 너무 낡았나 보다. 요즘 젊은이들의 방식은 이런가 보다 하고
억지로 저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여행 당일 아들 내외는 번쩍이는 차를 몰고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아들은 운전석에, 며느리는 당연하다는 듯 조수석에 앉아 있었죠. 저는 뒷좌석에 앉아 그들의 대화를 묵묵히 들었습니다. 주식 이야기, 회사 동료 험담, 새로 산 명품 가방 이야기. 제가 끼어들 틈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김포공항에 도착하자 그들의 무시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주차장에서부터 그들은 제게 무거운 짐을 맡기고 앞장서 걸어갔습니다. 어머니, 좀 빨리빨리 좀 걸으세요. 이러다 비행기 놓치겠네, 정말. 조금이라도 걸음이 늦어지면 어김없이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저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짐이 될까 싶어 아프다는 말도 못하고 그들의 뒤를 종종 걸음으로 쫓아야 했어요. 수속을 밟는 과정은 그야말로 굴욕적이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이미 모바일 체크인을 마쳤다며 저를 수속 카운터 앞 긴 줄에 세워두고는 자기들끼리 휙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여기서 표 받아서 들어오세요. 저희는 먼저 가서 커피 마시고 있을게요. 기계 사용법을 알리 없는 저는 한참을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버벅거리고 있자니 뒤에 서 있던 젊은 사람들이 짜증을 내는 소리가 들렸죠. 겨우 수속을 마치고 땀을 뻘뻘 흘리며 안으로 들어서자 아들 내외는 전망 좋은 카페 창가에 앉아 자기들끼리 커피를 마시며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서자 며느리가 귀찮다는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보더군요. 아, 이제 오셨어요? 힘드시면 저기 의자에 앉아 계세요. 저희는 먼저 들어가 있을게요. 어머니는 시간 맞춰서 탑승구로 오세요. 14번 게이트예요.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그렇게 둘은 저를 또다시 뒤로 하고 먼저 보안 검색대로 사라졌습니다. 시끄러운 공항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은 참담했습니다. 낯선 사람들 틈에서 저는 완벽한 이방인이었죠. 드디어 비행기에 오를 시간이 되어 14번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길게 늘어선 줄의 맨 끝에 서서 제 표에 적힌 좌석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32B. 비행기에 올라 좌석을 찾아보니 좁디 좁은 한가운데에 끼인 최악의 자리였습니다. 창가도 복도 쪽도 아니었죠. 혹시나 싶어 앞쪽을 보니 아니나 다를까 아들 내외는 보란 듯이 딱 봐도 좋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미 오렌지 주스까지 한 잔씩 들고요. 저와 눈이 마주친 며느리가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활짝 웃으며 입모양으로 말하더군요. 어머니, 저희가 마일리지가 좀 애매하게 남아서요. 이해하시죠? 이해는 무슨 놈의 이해입니까? 그저 처음부터 저를 자기들과 같은 공간에 앉힐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그들의 편안함을 위해 제 불편함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꼼짝없이 낯선 사람들 사이에 끼어 무릎도 제대로 펴지 못한 채 2시간을 날아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인다는 푸른 제주바다도 제 눈에는 그저 잿빛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거대한 굉음을 낼 때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조각의 기대감마저 산산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아주 차갑고 단단한 것이 굳어지기 시작한 것은요. 이것은 효도 여행이 아니라 제게 남은 마지막 존엄성마저 짓밟아버릴 형벌의 시작이라는 것을 저는 똑똑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제주공항에 내리자 후끈하고 비릿한 바람이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아들 내외는 익숙한 걸음으로 렌터카 주차장으로 향했고 저는 여전히 짐짝처럼 그들의 뒤를 따랐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몰고 온 것은 눈이 시리게 하얀 외제 컨버터블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자기가 예약했다며 으스댔고 당연하다는 듯이 선글라스를 끼고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제 자리는 자연스럽게 뒷좌석이었죠. 짐 가방들과 함께 구겨져 앉으니 며느리가 보란 듯이 차 지붕을 여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지붕이 열리자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제주의 강한 햇살과 바람이 제게로 쏟아졌습니다. 아들은 신나는 최신 가요를 크게 틀었고 며느리는 노래를 따라 흥얼거리며 제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세찬 바람에 제 머리카락은 사정없이 헝클어졌고 눈을 제대로 뜰 수조차 없었습니다. 멀미가 나기 시작했지만 이 즐거운 분위기를 망칠까 싶어 저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 차 안에서 저는 투명 인간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며느리가 입이 닳도록 자랑하던 최고급 호텔이었습니다. 현관에 차를 대자 말끔하게 차려입은 직원이 달려와 문을 열어주고 저희 짐을 내려주었습니다. 로비는 천장이 아주 높고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여 제 낡은 신발이 부끄러울 정도였어요. 화려하게 차려입은 다른 가족들이 저희를 힐끗 쳐다보는 것만 같아 저는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강제로 입힌 칙칙한 옷차림이 꼭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듯 불편하게 느껴졌죠. 아들 녀석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체크인을 했고 저희는 직원의 안내를 받아 객실로 향했습니다. 끝도 보이지 않는 긴 복도를 지나 마침내 직원이 문을 열자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방 전체가 거대한 통유리로 되어 있어 에메랄드빛 제주 바다가 그림처럼 한눈에 들어오는 거대한 스위트룸이었습니다. 침대는 제가 팔 벌려도 닿지 않을 만큼 컸고 응접실에는 폭신해 보이는 소파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와, 뷰 대박이다. 자기야, 빨리 와서 봐. 사진 찍게. 며느리는 어린아이처럼 좋아서 방방 뛰며 벌써부터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잠자리는 정말 좋은 곳을 잡았구나. 이 방에서 저 바다를 보며 잘 수 있다면 낮 동안의 서름쯤은 괜찮다고 생각하며 안도하려던 참이었죠. 그때 아들이 머쓱한 표정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엄마 방은 이쪽이야. 아들이 가리킨 곳은 스위트룸 현관 입구 옆 벽의 일부처럼 보였던 아주 작은 문이었습니다. 저는 영문을 몰라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직원이 그 문을 열자 나타난 것은 창문 하나 없이 어둡고 갑갑한 골방이었습니다. 간이 침대 하나와 작은 협탁이 그 방의 전부였어요. 원래는 짐을 보관하는 창고나 혹은 직원들이 잠시 쉬는 용도로나 쓰였을 법한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바다 내음은커녕 퀴퀴하고 메마른 먼지 냄새만 났습니다. 이게 내 방이라고?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떨려 나왔습니다. 제 평생 이런 방에서는 자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장 골방에서 쪽잠을 잘 때도 작은 창문은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어느새 다가와 아무렇지도 않게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방이 좀 아늑하죠? 어머니는 시끄러운 거 싫어하시고 또 밖에서 노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아늑한 곳에서 푹 쉬시는 게 최고죠. 어차피 잠만 주무실 건데 굳이 비싼 돈 주고 방 2개 잡을 필요 없잖아요. 바다 보고 싶으시면 저희 방으로 나오시면 되고요. 그렇죠, 여보. 아들은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렇지, 내 아내는 내 생각만 하는구나.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여행에서 저는 그저 어머니라는 구색을 맞추기 위한 돈 안 드는 엑스트라에 불과하구나. 그들의 호화로운 스위트룸과 제 창문 없는 골방 사이의 거리가 바로 그들이 저를 대하는 마음의 거리라는 것을요. 저는 짐을 풀 기운도 나지 않아
그 어두컴컴한 방 침대 가장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벽 너머로 며느리가 자기야, 나 이 가운 입은 거 찍어줘. 섹시하게. 라며 까르르 웃는 소리가 비수처럼 들려왔습니다. 첫날 저녁 짐도 제대로 풀지 못한 저를 아들 내외는 재촉해서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핫한 맛집이라며 차를 몰았고 식당에 도착하니 이미 젊은이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시끄러운 음악과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 오가는 소란스러운 곳이었죠. 한참을 기다려 겨우 자리에 앉자마자 며느리는 제게 메뉴판을 건네줄 생각도 않고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검색하더니 직원을 불렀습니다. 여기 시그니처 메뉴로 다 주세요. 아, 그리고 어울리는 와인도 한 병 추천해 주시고요. 잠시 후 나온 음식들은 제 평생 처음 보는 것들이었습니다. 멀건 거품이 올라간 수프, 손톱만 한 고기 조각 위에 정체 모를 풀떼기가 올라간 요리, 차가운 생선 조각이 소스에 겨우 잠겨 있는 음식까지 제 눈에는 그저 장난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장난이 아니었죠. 곁눈질로 본 메뉴판에는 제 한 달 연금보다도 많은 돈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 피 같은 돈으로 키워낸 아들놈이 이제는 제 돈으로 이런 곳에서 이런 음식을 사 먹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안 드시고. 이거 요즘 애들은 없어서 못 먹는 거예요. 입맛이 너무 옛날이시면 이런 것도 좀 드셔보셔야 세상 돌아가는 걸 알죠. 자,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해삼 내장으로 만든 소스예요. 엄청 귀한 거라고요. 며느리는 자기가 시킨 음식이 대단한 효도라도 되는 양 으스대며 제 앞 접시에 억지로 음식을 덜어주었습니다. 저는 비위가 상해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어요. 억지로 한술 떴다가 목구멍으로 넘기지 못하고 화장실로 달려가 구역질을 해야 했습니다. 제가 화장실에 간 사이 아들 내외는 자기들끼리 와인잔을 부딪히며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더군요. 제가 자리에 돌아와 앉자 며느리가 갑자기 휴대폰을 들이밀었습니다. 자, 어머니, 여기 보세요. 치즈. 영문도 모른 채 쳐다보자 찰칵 소리가 났습니다. 며느리는 사진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인상을 팍 썼습니다. 어머니, 표정 좀 밝게 하세요. 사진 찍는데 인상 쓰고 계시면 어떡해요. 남들이 보면 우리가 어머니 구박하는 줄 알겠네. 어머니 때문에 사진 다 망쳤잖아요. 자, 다시요. 활짝 웃으세요. 즐거운 척이라도 좀 해보세요.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제 속은 문드러지고 있는데 그들의 SNS에 박제될 행복한 가족 사진을 위해 웃어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비싼 음식의 된통체에 소화제만 2알 털어넣고 창문 없는 골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벽 너머에서는 아들 내외의 만족스러운 웃음소리가 밤늦도록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본격적인 사진 노예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유채꽃밭, 해변 카페, 오설록 녹차밭, 동백 군락지 등 오로지 사진 찍기 좋다는 곳만 골라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늘 제게 건네줄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죠. 어머니, 저희 좀 찍어주세요. 길어 보이게 최대한 밑에서 위로요. 휴대폰을 땅에 붙일 기세로 찍으셔야죠. 아, 다시요. 지금 제 얼굴에 그림자 졌잖아요. 해가 저쪽에 있으니 어머니가 자리를 옮겨서 다시 찍어요. 이건 구도가 별로네. 어머니, 감각이 왜 그러세요? 이렇게 제가 시키는 대로 찍어보세요. 자, 동영상으로 찍으시되 저희가 걸어오면 천천히 줌아웃 해주세요. 할 수 있죠? 며느리는 마치 전문 사진작가에게 지시하듯 온갖 까다로운 주문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늙고 뻣뻣한 몸을 쪼그려 앉았다 폈다 하며
그들의 인생 사진을 찍어주기 위해 애썼습니다. 제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라고 다르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제가 힘들다고 말하자 아들은 귀찮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엄마, 혜진이 말대로 좀 해줘. 원래 여행 오면 다 이렇게 사진 찍고 노는 거야. 우리 이거 인스타에 올려야 된단 말이야. 좋아요, 많이 받아야 한다고.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고 사랑스럽게 웃는 포즈, 남편이 아내를 번쩍 들어 올리는 포즈, 이마에 입을 맞추는 포즈 등 온갖 다정한 자세를 연출했습니다. 저는 그 행복한 그림을 찍는 기계가 되어 셔터만 눌러댔습니다. 제 손으로 수백 장의 사진을 찍는 동안 어머니도 여기 서세요. 같이 찍어요라는 말은 단 한 번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아름다운 제주 여행 사진 속에 그림자조차 존재하지 않는 유령이었습니다. 한참을 쪼그려 앉아 사진을 찍다 무릎이 아파 겨우 일어서니 며느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직 멀었어요. 저쪽 가서도 찍어야 돼요. 빨리 오세요. 그 순간 저는 제 아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짜증을 말리기는커녕 제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풍경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아, 저놈은 이제 완전히 내 아들이 아니구나. 저 여자의 남편일 뿐이구나. 그 서늘한 진실이 뼛속까지 시리게 파고들었습니다. 여행 셋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전날 무리하게 돌아다닌 탓에 온몸이 솜처럼 무겁고 쑤시지 않는 곳이 없었어요. 특히 무릎이 시큰거려 제대로 걷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만이라도 호텔방에서 쉬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제 골방문을 나섰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러 나온 아들 내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얘들아, 나는 오늘 하루는 그냥 방에서 좀 쉬면 안 될까? 어제 너무 무리했는지 무릎이 아파서 걷기가 좀 힘들구나. 제 말을 들은 며느리가 들고 있던 포크를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더군요. 그러고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장난하세요? 저희가 이 비싼 돈 내고 호텔 잡아드렸는데 방에만 계시면 저희 돈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럴 거면 뭐하러 제주도까지 오셨어요. 그냥 집에 계시지. 그 싸늘한 말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돈 아깝다는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제 존재가 그들에게는 돈이 아까운 짐이 되어버린 것이었죠. 그리고 어머니, 그건 운동 부족이셔서 그래요. 평소에 너무 안 움직이시니까 그렇죠. 이럴 때일수록 맑은 공기 마시면서 걸으셔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오늘 저희 한라산 갈 거거든요. 어머니도 같이 가셔야 해요. 한라산이라니요. 동네 뒷산도 오르기 벅찬 제게 한라산이라니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저는 질색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나는 못 간다. 너희끼리 다녀오너라. 나는 정말 여기서 기다릴게. 어머니, 며느리가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때까지 묵묵히 빵에 잼을 바르던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혜진이 말이 맞아. 좋은데 왔는데 기분 좋게 다녀. 우리가 다 도와줄 테니 걱정 말고. 한라산 백록담 보고 나면 아픈 것도 싹 나을 거야. 아들의 얼굴에는 일말의 걱정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 귀찮은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다는 표정뿐이었죠. 저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이미 가족이 아니라 자신들의 계획에 걸림돌이 되는 귀찮은 늙은이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억지로 차에 실려 한라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전문가용 등산복에 최신 등산화, 등산 스틱까지 완벽하게 갖춰 입고 있었지만 제 차림은 며느리가
사준 펑퍼짐한 운동복에 낡고 미끄러운 운동화 한 켤레가 전부였습니다. 한라산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아들 내외는 제 상태는 아랑곳하지 않고 성큼성큼 앞서 나갔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놓치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며 가파른 길을 올랐습니다. 뾰족한 화산석이 깔린 길은 위태로웠고 제 낡은 운동화는 계속해서 미끄러졌습니다. 숨은 턱까지 차오르고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았어요. 젊고 건강한 다른 등산객들이 가볍게 저를 지나쳐갔습니다. 간혹 저를 안쓰럽게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저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저만치 앞서가던 며느리가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늦으세요? 저희 때문에 다른 사람들 길 막히는 거 안 보여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길을 비켜주려다 발을 헛디디고 말았습니다. 발목에서 우두둑하는 끔찍한 소리가 들렸고 저는 비명과 함께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 전체로 퍼져나가는 극심한 고통에 눈앞이 아찔해졌어요. 제 비명 소리에 아들 내외가 마지못해 되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이 아닌 노골적인 짜증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으세요? 남들 다 멀쩡히 올라가는 길에서 이제 어떡할 거예요? 저희 일정 다 망치게 생겼네, 정말. 며느리는 제 발목을 살펴볼 생각도 않고 자신의 망가진 일정을 탓하기에 바빴습니다. 저는 고통과 서러움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들을 향해 애원하듯 손을 뻗었습니다. 아들아, 나 좀 부축해다오. 발을 디딜 수가 없구나.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 하지만 아들은 제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눈을 피하며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더군요. 그리고는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구겨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엄마, 미안하게 됐어. 근데 우린 이왕 여기까지 온 거 정상은 보고 가야지. 이걸로 어떻게든 택시 불러서 내려가. 병원은 내려가서 가보고. 우린 저녁에 호텔에서 볼게. 그 말이 제 심장을 칼로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제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고통 속에 쓰러진 어미에게 돈 몇 푼을 쥐어주며 자기들의 유흥을 계속하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싶었지만 그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며느리는 거 봐요. 괜히 데리고 와서 일만 생겼잖아요 라고 투덜거리며 아들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의 화려한 등산복이 제 시야에서 점점 멀어져 마침내 하나의 점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먹먹하게 멀어지고 저는 차가운 돌바닥에 홀로 버려졌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고통과 절망 속에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픈 발목을 끌며 기어가다시피 산길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이 몰려왔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갈기갈기 찢어진 제 마음이었습니다.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지만 그것은 아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 전체를 부정당한 처절함과 배신감에 흐르는 피눈물이었습니다. 한참을 절뚝이며 내려오는데 젊은 청년 하나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발목을 많이 다치신 것 같은데. 가족분들은 어디 가셨어요? 이런데 혼자 두시면 어떡해요? 그 청년의 평범한 걱정과 질문이 제 가슴을 더욱 후벼 팠습니다. 제 아들조차 묻지 않았던 제 안부를 생판 남인 청년이 묻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자신의 물통을 제게 건네고 가지고 있던 손수건으로 제 발목을 단단히 동여매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등을 내어주며 저를 업고 내려가겠다고까지 했어요.
저는 괜찮다며 사양했지만 청년은 끝까지 저를 부축해 주차장 근처까지 함께 내려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직접 택시까지 불러주었죠. 기사님, 이 어르신 병원으로 좀 잘 모셔다 주세요. 택시에 오르며 청년에게 몇 번이고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청년의 모습을 보며 저는 제 아들과 그를 겹쳐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괴물들을 키워냈다는 것을요. 택시 안에서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 단단한 분노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제 손에 구겨진 채 쥐어져 있던 그 돈 몇 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아들이 제게 던져준 마지막 자비이자 가장 큰 모욕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창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맹세했습니다. 그래, 좋다. 너희가 내게서 앗아간 모든 것, 아니, 너희가 당연하게 누리던 모든 것이 원래 내 것이었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마. 이건 복수가 아니다. 이건 정산이다. 내 피와 땀으로 이룬 모든 것을 되찾는 아주 공정하고 철저한 정산이다. 제주도에서의 남은 일정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근처의 작은 병원 응급실로 가 깁스를 했습니다. 의사는 인대가 심하게 늘어나고 실금이 갔다며 당분간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했지요. 그날 밤 제가 깁스를 한 채 절뚝이며 호텔방으로 돌아왔을 때 아들 내외는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며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다리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귀찮다는 듯이 말했죠. 어머니, 깁스까지 하셨어요? 아이고, 이제 남은 일정은 다 글렀네. 저희끼리 다녀야겠네요. 그들은 제 저녁으로 편의점에서 사온 죽 하나를 툭 던져주고는 다음날 자기들끼리 요트 투어니 승마 체험이니 하는 것들을 즐기러 나갔습니다. 저는 창문 없는 골방에 갇혀 그들이 문틈으로 넣어주는 차가운 음식을 받아 먹으며 남은 이틀을 보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더 이상 함께하는 가족이 아니라 처리해야 할 문제, 귀찮은 짐 덩어리일 뿐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저는 깁스한 다리를 제대로 뻗지도 못한 채 이코노미석에 끼어왔고 아들 내외는 편안한 비즈니스석에서 내내 잠을 잤습니다. 김포공항에 도착해서도 그들은 제 짐을 들어주기는커녕 저희는 피곤해서 먼저 가볼게요. 택시 타고 조심히 들어가세요라는 말을 남기고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슬픔이나 분노보다는 오히려 차가운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모든 것을 결정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며칠 뒤 아들 내외가 과일 바구니 하나를 들고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제 안부를 묻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했죠.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앉자마자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들을 휴대폰으로 보여주며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어머니, 이 사진 좀 보세요. 정말 잘 나왔죠? 친구들이 다들 화보냐고 난리예요. 어머니가 같이 못 찍어서 아쉽네요. 저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연극에 장단을 맞춰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연기할 차례였습니다. 저는 기억력도 흐려지고 몸도 예전 같지 않은 힘없는 늙은이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야 했습니다. 어머, 우리가 저런 데도 갔었니? 아이고, 내가 그날 산에서 넘어져서 그런가. 기억이 통 가물가물하네. 다리가 아직도 쑤셔서 큰일이야. 제 말에 며느리의 얼굴에 안도하는 빛이 스치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들 녀석은 기다렸다는 듯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엄마,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제가 하는 사업을 좀 확장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요. 엄마 명의로 된 마포 상가 있잖아요. 그거 담보로 대출 좀 받으면 안 될까요? 역시나 돈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차갑게 웃으며 가장 연약하고 미안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아들아. 미안해서 어쩌니.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병원비도 모아둬야 하고 너희 아버지 제사도 있고 내게 큰 돈을 해주기가 좀 어렵게 됐구나. 정말 미안하다. 제 거절에 아들 내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지만 이내 그들은 저를 더 이상 조를 가치도 없는 노인으로 판단한 듯 보였습니다. 그들은 그럼 별 수 없죠라며 대수롭지 않게 일어섰고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방심하거라. 너희의 그 오만함이 너희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그들이 돌아가자마자 제 집은 전쟁을 준비하는 사령부로 변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제 서재 깊숙한 곳에 있는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수십 년간 제가 피땀 흘려 모은 자산 목록이 빼곡히 정리된 파일들이 있었습니다.